자, 채권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번. 각종 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주문받은 종류물을 택배로 운송 위탁하였으나 운송기간의 과실로 그 사과가 멸실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문제는 종류물에 있어서 무엇을 묻는 문제입니까? 언제 특정이 되느냐. 그 특정의 이제 시기를 묻는 문제 아닙니까? 거기 이제 375조에 있죠. 빨리 법전 한번 가보세요. 법전 자체가 그대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보셔야 됩니다. 자, 375조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1항에 보니까 중등 품질로 이행하라. 요거는 이제 뭡니까? 법률행위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알 수 없을 때 이야기죠. 그 다음에 2항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할 때. 그래서 여기 이제 포인트는 뭔가니까 완료의 뜻이 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는 지참 채무가 원칙이죠. 그 다음에 현실의 제공이 원칙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이제 짬뽕이 돼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뭡니까? 채권자의 주소에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만 특정이 된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요게 원칙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게 안 됐죠. 중간에 운송기간의 과실로 사과가 멸실되었으니까 특정이 안 된 거고, 특정이 안 됐다면은 조달 의무라 그래가지고 다시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이야기고, 2번은 갑은 을에게 A, B 소 중에서 한 마리를 일주일 후에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 선택 채권에 있어가지고 선택 채권 채무 뭐 마찬가지인데 누가 뭡니까 선택권이 있습니까? 채무자에게 있죠. 이때 채무자를 어떻게 가립니까? 둘 다 채무자인데 이때 물건에 대한 채무자가 누구냐 이거를 가려야 되죠. 그럼 물건 팔은 사람이 채무자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갑이 됩니다. 그러면 갑이 선택권자라는 이야기인데 이때 선택권자의 잘못으로 B소가 멸실했다. 그러면은 자기 잘못이니까 이 사람은 다른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때는 A소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이야기죠.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빨리 여러분들이 385조입니까? 그거를 보셔야 되죠. 불능으로 인한 선택 채권의 이전 아닙니까? 근데 그 2항을 보니까 1항은 우리가 지금 뭡니까? 1항을 이야기한 거죠. 자, 처음부터 불능한 거는 여기 없지만 원시적 불능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후에 이행 불능하게 된 거는 지금 있는 그 사례처럼 선택권자가 잘못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2항에 보니까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불능이 됐다.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선택권자는 불능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채권에서는 요 385조가 제일 중요하죠.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86조 선택에는 소급표가 있다는 거, 요것도 같이 아셔야 됩니다. 자, 3번 금융기관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채무자가 변제에 송금을 못하게 되었다. 이때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금전 채무는 불가항력으로 항변 사유를 삼을 수가 없죠. 빨리 397조를 가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조문이 또 있죠. 그래서 397조로 가보면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지. 금전 채무는 불이행하면은 실손해를 배상하는 게 아니고 법정 이율 가지고 계산하라. 그러나 당사자가 미리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계산하라. 요것도 뭐 시험에 아주 단골 문제고. 그다음 2항. 채권자는 원래 손해배상 청구할 때 손해가 이만큼 발생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금전 채권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지금 1항으로 가서 손해액을 계산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3번 지문처럼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채무자는 지체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포인트죠. 아주 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갑은 을에게 물건을 수출하고 대금은 한 달 후 환율에 따른 달러로 이게 이제 외화 채권이죠. 갑은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죠. 이런데 변제기에 채권자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있냐 없냐? 있죠. 틀렸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빨리 법전을 가보시면은 법전에는 외화 채권의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뭡니까? 거기에 378조를 가보면은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 채권자는 그런 권리가 없는 것처럼 여기 조문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공평의 원칙상 채권자에게도 인정된다 그랬죠. 그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틀렸다는 거죠. 청구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5번은 갑은 을의 진돗개를, 진돗개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일종의 종류물이 아니고 특정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진돗개는 굉장히 희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 같은 경우에 그냥 전부 우리는 일단 뭐 별다른 말이 없으면 특정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갑은 을의 진돗개를 매수하면서 1개월 후에 인도받기로 하였는데 그 진돗개는 이미 광견병에 걸려 죽을 것이 확실시되었다. 그러면 특정물의 그 매수인은 매매의 목적물을 달성할 수가 없죠. 이때 이 사람에게 담보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어야만 담보 책임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지문에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선의 무과실이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고루고루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다 아셔야 되는 것들이고. 64번은 이제 이행보조자인데 이것도 출제할 때 됐습니다. 지금 갑이 지금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죠. 그 다음에 A가 고객이면 이 사람이 이제 물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채권자죠. 항상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면 쌍방간의 채권 채무가 되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채권자냐? 물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채권자죠. 이 사람이 채무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을이라는 사람을 종업원을 직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이행보조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직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갑과 을 사이에는 사용자, 피용자 관계도 인정이 되겠네요. 사용자, 피용자 관계도 인정이 된다. 자, 그런데 1번. 을이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부주의, 그러면은 얘의 부주의, 과실은 갑의 과실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390조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그러니까 1번 부주의로 A의 도자기를 깨뜨린 경우 갑은 A에 대하여 불완전 이행, 채무 불이행 유형 중에서 우리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했을 때 요거는 이제 불완전 이행의 사례죠. 맞고. 그 다음에 2번 갑은 A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맞죠? 사용자 책임 756조 사용자 책임. 3번 을 또한 A에 대하여 불완전.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많이 나오는 거죠. 이때 을과 A 사이에는 전혀 계약 관계가 없죠. 따라서 계약 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750조 불법행위 책임 문제는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포인트죠. 그 다음에 얘는 390조하고 756조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 거고. 그러면 3번이 틀렸죠. 그 다음 4번 갑과 을이 책임을 진다면 부진적 연대 책임이죠. 요 책임하고 요 책임들은 다 부진적 연대 책임이 됩니다. 부진적 연대 책임이 된다. 이럴 경우에 요거는 불법행위 책임이죠. 요거는 계약 책임이죠. 요래도 부진적 연대가 됩니다. 불법행위만 부진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얼마든지 부진정이 됩니다. 맞고. 그 다음에 5번은 만약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직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게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쉽게 말해서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때는 얘가 이행보조자가 될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죠. 우리 판례는 된다 그랬죠. 그래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독립적인 관계 다 이행보조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지금 5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해설 한번 보시면은 64번 특히 5번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의사관여하에 활동을 하면 이행보조자가 된다. 요 판례 굉장히 중요하죠. 종속적이냐 독립적이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65번 이행지체의 책임 옳지 않은 것. 1번 2016년 1월 12일까지 채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원래는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제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데 우리 판례는 그 다음 날로부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1월 13일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맞는 이야기죠. 2번은 예외죠.
지시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엄수표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리 기한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 소진이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제 지체 책임을 지는 거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따라서 지시채권의 경우 확정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진이 정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상대방은 지체 책임을 진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꼭 아셔야 되고. 제시. 3번 2016년 1월 12일에 채권자가 방문하면 상품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채권자가 오지 않아서 이행을 못했다. 이거는 채권자가 먼저 모션을 취해야 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요거를 우리가 추심채무라 그러죠.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죠. 채권자가 뭔가 먼저 모션을 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그냥 구도의 제공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채무자는 그 지체 책임을 면하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채권자가 방문하여 상품을 인도하기로 했는데 채권자가 오지 않아서 이행을 못했다. 이때 1월 13일이 지나도 채무자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구도의 제공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변제의 제공을 하게 된 거고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사실은 생략된 그런 거라고 해석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4번이 100% 틀렸거든. 4번은 우리가 이거는 그 민법 총칙에서 기한에서 이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출제도 될 수 있죠. 뭐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했는데 언제 반환하기로 했습니까? 보증금 반환 시기를 요 건물이 재임대되면은 반환하겠다.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언제 그러면은 이 보증금 반환 시기가 됩니까? 언제 이행기가 되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둘 중 하나죠. 정말로 재임대된 때죠. 재임대된 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고 우리 판례에 의하면 뭐가 됩니까? 재임대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이때도 언제까지 이제 보증금 안 돌려주는 걸 질질 끌 수가 없으니까 이때도 보증금 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 2번이 이거는 너무 당연하고요. 재임대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을 때도 보증금은 돌려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돌려주지 않으면은 이행 지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4번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했다. 재임대되면 돌려주겠다 이럴 때 또 하나의 논점은 뭐예요? 이게 법적 성질이 조건이냐 기한이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건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보증금은 반드시 돌려줘야 되죠. 근데 이 기한은 반드시 발생하는 거죠. 조건은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아니고 기한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언제 재임대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불확정 기한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 계약은 불확정 기한을 계약을 체결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죠.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그다음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거죠. 불가능한 때도 이행기가 도래되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면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다. 틀렸고 이행기가 도래한 거죠. 5번은 우리가 민법 총칙하고 연결이 되는 거네요. 금전 채무의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 손해금 채무. 이게 뭐예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죠. 이게 법정 채무니까. 따라서 이거는 언제부터 지체 책임을 지느냐?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오늘 우리 민법 총칙하고 소멸시효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66번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이 상속재산 포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조금 수정하시죠. 요거는 자기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기 그 목 있죠. 상속분 있죠. 요거를 포기한 겁니다. 요거 1번은 정확하게 합시다. 요 상속분을 포기한 거죠. 요거하고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게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요거는 지금 이 사람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사람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상속 포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 판례는 이거는 사회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요거는 인적 관계라는 겁니다. 인적 관계. 근데 요거는 분할 협의를 하면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요거는 사회 행위가 맞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양자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1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상속분을 포기했다. 이렇게 하는 요거는 제가 지금 요 촬영을 먼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험 치실 때는 제가 요거 고쳐 놓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여기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수정하겠습니다. 요 차이점 아셔야 되고, 요거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냥 상속 포기하는 것은 우리 판례가 사회행위라고 하지 않는다. 꼭 외우셔야 되죠. 2번 채무자가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꿨다면은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돈은 감추기가 쉬우니까 이거는 이제 사회행위가 되는 거죠. 그거 하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니까 이 채권자 취소권에서 A, B, C 관계에 있어서 얘가 이제 채권자고 얘가 이제 채무자일 때 요 사람의 악의는 누가 입증합니까? 채권자가 입증해야 되죠. 요거는 채무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의 악의가 입증이 되면은 요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이 되죠. 요게 이제 공식이지 않습니까?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얘 스스로 자기가 악의자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되죠. 선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이 판례는 뭡니까? 이거를 금전으로 바꾸었다면은 요 채무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채권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물건을 팔아가 금전으로 바꾸었을 때는 이때는 요거는 사회행위도 되고 그게 첫 번째 논점이고 두 번째는 채무자의 악의가 추정되니까 이때는 A가 요 사람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거까지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이야기죠. 3번은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죠. 근데 이거는 논리를 떠나가지고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얕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우리는 객관식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이거는 이제 논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논점은 주관식용이니까 필요 없고 얕은 3번 부동산의 이중매매 시 1양수인은 이중매매 때문에 취득하게 될 이중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위하여 이중매매를 취소할 수 없다. 이중매매라는 말이 딱 나오면 요거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 딱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4번이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회행위 변제를 했다. 얘가 지금 수익자인데 이게 지금 요 뭡니까? 얘가 지금 은행에 지금 만약에 1억이라는 채무가 있는데 지금 5억짜리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 요 상대방 C하고 지금 사회행위를 해가지고 얘한테 부동산을 넘겨주었다. 그러면은 요 부동산은 이 B의 채권자들은 자기들의 그 뭡니까? 이 가치를 4억이라고 평가하겠죠. 4억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5억짜리인데 지금 1억 여기 은행에 지금 저당권의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요 수익자가 이거를 사회행위해가지고 은행에 1억을 변제를 해버렸죠. 그럼 이 1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당권도 이제 없어졌겠죠. 문제는 이게 나중에 사회행위가 되면은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때 원물을 돌려주는 게 원칙이죠. 원칙적으로 원물을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이제 원물 반환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부동산 자체를 일로 돌려주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5억짜리가 가잖아요. 5억짜리가. 이 채권자들은 4억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게 5억짜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뭡니까? 굉장히 뭡니까? 불공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 판례가 뭐라고요? C는 B에게 4억 금전으로 반환하면 된다. 이런 판례죠, 이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4번 읽어보면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회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고 그 후 그 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법원은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면은 공정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때는 현금으로 금전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했다는 거죠. 아셔야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 담보 있는 채권은 지금 여기 연대보증인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뭐합니까? 연대보증인은 사람은 언제든지 파산당할 수가 있죠. 따라서 연대보증인이 있건 없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으로 한번
가보죠.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의 비교에 관련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은 공통적으로 행사기간에 관하여 단계의 제척기간이 틀렸죠. 채권자 취소권은 있죠. 한 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사회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런 제척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나 채권자 대위권은 없습니다. 틀렸고 2번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 모두에서 채권자는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물건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게 가능하죠. 주로 이제 동산의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사실은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에도 등기 같은 경우에도 자기한테 직접 넘겨달라고 하는 판례가 있는데 그건 물권법 판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 시간에는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은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산, 금전의 경우에 이게 위력을 발휘하죠. 여하튼 2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 모두에서 권리 행사의 요건으로 피보존 채권은 원칙적으로 이행기에 있어야 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채권자 대위권이죠. 채권자 취소권은 이게 이제 사회행위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채권이 먼저 성립되었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지 이행기가 언제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이 성립되었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은 이행기에 있어야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중대한 예외가 있죠. 하나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되고 하나는 보존행위는 이행기 전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죠.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채권자 대위권과 이 모두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실체법적 권리라 그러잖아요. 요거 요즘 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법이 아니냐,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요거 실체법적 권리니까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자기의 고유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말이 안 되고, 5번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은 모두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가 있느냐. 채권자 대위권은 가능하죠. 그러나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 재산법에서는 유일하게 반드시 소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왜? 수익자가 너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법원에서 한번 보겠다는 이야기죠. 여하튼 틀렸네요. 이렇게 채권자 취소권하고 대위권을 비교할 수 있는 문제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68번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 옳지 않은 거. 양도인이 요거는 허위 표시하고 관련해 가지고 출제할 수 있죠. 452조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A, B가 있고 이 사람이 요 사람이 채권자, 요 사람이 채무자. 지금 1억 받을 채권이 있다. 근데 A가 지금 C에게 채권 양도를 했다. 근데 이게 108조 통정허위 표시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죠. 그러면 이 채권 양도는 무효이니까 여전히 A가 채권자죠. 근데 문제는 A가 B에게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통지가 갔으니까 B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이제 선의자가 된 거죠. 얘는 A가 이제는 얘는 C가 채권자라고 생각하죠. C가 채권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변제를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무권리자에게 변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변제는 무효입니다. 근데 얘는 아무 잘못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얘가 진짜 채권자니까 A가 B에게 또 돈 달라고 하면은 B는 이쪽으로 또 이중 지급을 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돈을 회수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B가 너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가 선의자일 경우에는 얘를 채권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쪽으로 만약에 변제했다면은 이쪽으로 이중 지급할 필요 없다. 이런 조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법적으로 이제 이론 구성을 해보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8번의 1번을 읽어보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으나 그 채권 양도가 허위 표시인 경우에 그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변제하였다면 양도인에게 이중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 452조 조문을 그대로 낼 수도 있죠. 그리고 요거는 허위 표시하고 같이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 표시하고. 2번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 요거는 뭐예요?
A, B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이 채권이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특약을 맺었도 양도하지 말자 이렇게 특약을 맺었는데 문제는 갑이라는 이 A에 대한 채권자가 지금 요 1억을 압류하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악의자다. 요 두 사람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거를 지금 알고 있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은 요 1억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악의자. 아니,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거를 못하게 하면은 뭐 누구나 다 이렇게 특약을 만들어 놓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때는 악의자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거 양도금지 특약의 대상이 되는 요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이야기고 3번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인수는 항상 채권자가 관여해야 되죠. 그래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고 요거는 빨리 조문을 한번 보시죠. 채무 가가지고 454조입니까? 한번 가보시죠. 아닌 454조입니까? 가보면 읽어보면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승낙을 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이거 대항 요건 아닙니다.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그래서 요거 효력이 생긴다. 여기 이제 포인트를 하시라는 거죠. 맞고. 그 다음에 4번 3의 경우에 제3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를 채권자에게 check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나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 이게 틀렸죠. 우리가 민법 총칙할 때 했죠. 발신주의가 3개 있었죠. 미성년자, 무권대리인, 채무인수 3가지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받지 못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죠. 발송하지 아니한 때는 그 뒤에 거는 맞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채권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할 때 그 75번 문제를 미리 봤지 않습니까? 그거를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게 요런 때 바로 우리가 이게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번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별로 논점이 없죠. 법전을 그대로 낸 겁니다. 맞고. 상계, 옳지 않은 거 1번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 채무자가 상계하지 않을 때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는 거죠. 다른 연대 채무자가 대신 상계할 수 있다. 뭐 이거는 연대 채무에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죠. 이경상 면동소. 그 다음에 상계의 경우에는 1항, 2항이 있다. 요거는 상계권자 자신이 상계하는 경우, 요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 상계하는 거죠. 요때는 부담 부분에 한하는 거죠. 부담 부분에 한한다. 요거는 자신이 상계할 때는 전액에 대해서 상계가 가능하죠. 그래서 요 2항하고 요 면동소,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부담 부분에 한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전부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맞고 2번 상계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진 채권이면 되고 두 채권의 채권액이 동일하거나 이행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행지가 다르다면은 상계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이행지가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상계할 수 있다. 그거를 핵심으로 잡으십시오. 3번 연대 채무자가 다른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로 공동 면책된 경우에 다른 연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상계일 때는 요 상계 소멸 이전되죠. 지금 A, B, C가 있었는데 이 갑이 있고 갑이 지금 1억 받을 거 있고 이 사람 1억 받을 거 있고 이 사람 1억 받을 거 있다. 근데 지금 C도 요 사람에게 지금 뭐 5천만 원 받을 거 있다고 칩시다. 그럼 A가 요 사람한테 변제하러 갈 때 두 번의 통지를 해야 되죠. 사전에 통지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지했으면 C가 상계권을 행사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하지 않는 바람에 얘가 변제를 했으니까 이제는 1억이 다 없어진 거죠. 1억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내 A가 나중에 B, C에게 이제 구상권을 행사를 할 때 물론 이제 사후에 또 통지를 또 해야 되죠. 어찌됐든 간에 구상권 행사를 할 때 요때 C는 구상을 거절할 수가 있죠. 그 대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 채권이 자동적으로 갑에게 이전이 되죠. 5천만 원이 이전됩니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이제 전액이 아니고 요 사람의 부담 부분에 한해서 이전이 되죠. 여기 이제 5천만 원이라고 치면은 요게 이제 이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만약에 부담 부분이 3천이라면 이제 3천만 이전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이야기고 4번 자동채권에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다면 상계 안 되죠. 또 자동채권은 또 하나의 요건이 뭐예요? 반드시 변제기에 도달해야 되죠. 그래서 자동채권은 두 가지 요건, 변제기에 도달해야 상계할 수 있다.
거기에 항변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나 수동채권은 아무 관계가 없죠. 상계권자가 그 포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자동채권이 포인트고. 5번은 판례죠. 국가는 확정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개인의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채권과 상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죠. 벌금채권도 어디까지나 현금이죠. 어디까지나 일반 채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동종의 목적. 이때는 언제든지 상대할 수 있으니까 이게 벌금채권이라고 해서 상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판례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약 해제 옳지 않은 거.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채무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총칙에서도 본 거죠. 무효인 계약도 또 취소할 수 있고 해제된 계약도 취소할 수 있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채권자 이거 정말 중요하죠. 채권자 대위, 지금 A, B, C 관계인데 얘가 지금 채무자고 얘가 지금 채권자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제3 채무자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얘의 권리를 지금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5월 1일 날 얘에게 통지가 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B, C는 요 A의 채권자 대위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 대해서 처분 행위를 할 수가 없죠. 처분행위를 할 수가 없죠. 빨리 그 채권자 대위권 405조입니까? 빨리 한번 가보시죠. 405조. 자, 405조 가보니까 1항 채권자가 전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해줘야 된다. 2항이 중요하죠.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문제는 요 두 사람 사이에 채무 불이행 관계가 있어가지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느냐 이야기죠. 계약을 해제하면 이거 처분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법전에는 이거 처분 못한다고 돼 있는데 해봐야 이 사람한테 주장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 판례는 이거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저는 합의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2번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얘가 이제 채무 불이행을 한 모양이네요. 채무 불이행을 했다. 이때 요 시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3 채무자가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 채무자는 계약 해제로서 대위권을 행사하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느냐?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빨리 뭐를 보시는 거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가도 똑같은 게 나와요. 똑같은 게. 그래서 어디를 보시는 거니까 541조 나오죠. 541조. 지금 A, B, C가 있고 지금 얘가 이제 제3자인데 얘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C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539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541조네요. 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539조가 아니고 541조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지금 만약에 얘가 채무 불이행을 하면은 이때 B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느냐 이야기죠. 그럼 계약을 해제하면 얘의 그 권리를 해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541조에는 권리 해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판례는 이때는 이 541조가 적용 안 되고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요거하고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완벽하게. 그래서 요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에 있어가지고 우리 판례에 의하면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거. 이때 요 뭡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A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A나 요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이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임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요게 요게 이제 요 날이 변제기인데
8월 31일이 변적인데 이미 7월 31일 날 이게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칩시다. 이제 이행 불능 상태에 빠졌다.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동시행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내 쪽에서 먼저 변제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능의 경우에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변제의 제공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독촉하는 것도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변제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의미가 없죠.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요게 이행지체하고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이행지체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변제 제공해야 되죠. 독촉 한번 해야 되죠. 또 변제기 기다려야 되죠. 원칙적으로. 이제 명백한 이행 거절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요 이행 불능하고 똑같은 걸 뭐로 봅니까? 명백한 이행 거절이 있는 경우에도 똑같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변제 제공 의미 없다. 최고 의미 없다. 변제기까지 기다리는 거 의미 없다. 이제 이런 판례가 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동시행 관계를 하더라도 왜? 불능이 되었으니까 그 이야기죠. 4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얘는 절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니까 계약의 당사자만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죠. 이것도 뭐 직역도로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4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고 5번 수정자가 정려자에 대하여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 정려자는 정려 해제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555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정려를 하기로 했는데 정려 계약을 맺었는데 그 다음 556조 망언행위 그 다음에 7조입니까? 법전 빨리 한번 가보시죠. 555, 556, 그 다음에 557이네요. 재산상태 변경. 사정 변경이죠. 요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미 이행을 했다. 그럼 요래 갖고 이제 계약을 해제했을 때 원래 계약을 해제하면은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는데 558조입니까? 9조입니까? 558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 안 하죠. 굉장히 큰 특징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셔야 된다. 그 다음 특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망언행위의 경우에 556조를 빨리 읽어보시면 거기 수정자에 해가지고 2호에 보면은 정려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양 의무는 뭡니까? 친족 간의 부양 의무를 말하죠. 그럼 우리 판례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는데 이 부양 의무를 불이행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일반 조항에 의해서 544조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죠. 그래서 요거하고 차이점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 의무는 친족 간의 부양 의무. 이거는 이행을 해버리면 못 돌려받는다. 그러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돌려받을 수 있다. 큰 차이가 발생하죠. 혹시 정려 계약에서 이제 출제가 되면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5번은 맞죠. 어찌됐든 망언행위의 경우에 정려를 해제할 수는 있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맞고요. 71번 매매 옳지 않은 거. 1번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 이건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봤고 2번 매매의 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은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용익물권이 설정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전세권이 설정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75조죠. 담보책임 물을 수 있죠. 담보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래도 제가 이거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전세권이 이제 이 설정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설정의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 전세권이 실행이 되었다. 또는 저당권이 실행이 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다 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요거는 576조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저번 1회 모의고사 때 했었지만 선의자, 악의자하고 동격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겁니다. 전세권은 설정된 것만 가지고 제가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데 저당권은 설정된 것만 갖고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게 실행되어야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2번은 맞죠.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요거는 이제 선의자만 그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맞네요. 3번은 뭐예요? 이게 이행인수죠.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피담보 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가름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 있다. 이게 바로 이행인수죠. 그러면 부동산 매수인이 내가 그 은행 빚을 갚겠다라고 했는데 못 갚은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럼 이 사람은 매도인한테 가서 따질 수가 없죠. 자기 잘못이니까. 그래서 원래는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라는 거죠. 이행인수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거는 매수인이 잘못했으니까 그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3번은 맞고 4번은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가면 안 되죠. 법원 경매를 했을 때는 이거 물건의 하자로 보죠. 권리의 하자로 보지 않죠. 그래서 물건의 하자하고 권리의 하자 차이가 뭐예요?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어야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권리의 하자는 그렇지 않죠. 또 우리 판례가 법률적 장애를 뭐로 봅니까? 법률상 뭐 할 수 없는 거, 그거를 우리 판례는 물건의 하자로 보죠.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거는, 빨리 조문을 한번 보시죠. 이거 71번에 5번. 채권 양도하고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579조 빨리 한번 가보시죠. 요거 제가 볼 땐 유력해요. 자, 579조 보면은 이야기죠. A, B, C에 있어가지고 지금 1억 받을 이 사람이 채권이 있고 채권자고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채무자인데 얘가 지금 A가 C에게 이 채권을 양도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1억인 줄 알고 이 사람한테 가보니까 이 채권이 전혀 1억짜리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도 없는 채권이에요. 그러면 C는 A에게 당연히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니까 C가 이 사람한테 돈 벌어가니까 얘가 변제 능력이 없더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A는 담보 책임을 지느냐? 이거는 원래 안 집니다. 채권 양도했을 때 이 사람의 능력까지 그 담보를 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특약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의 변제 능력까지도 이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재산 상태가 계속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람의 변제 능력을 지금 담보하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579조 읽어봅시다. 1항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 매매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거로 추정한다. 그런데 2항은 아직 이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럼 1항은 변제기에 도달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2항은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채권 양도하고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 옳은 거. 임차인이 필요비와 유익비 지출했을 때 종료한 때 틀렸죠. 필요비는 적시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비용 상환 청구권은 6개월이죠. 1년이 아니고 틀렸고. 3번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 그래서 틀렸죠. 4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키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에 국한되죠. 그러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이런 거 없죠. 4번이 정답이네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1회 모의고사 때 본 것처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이거 어떻게 돼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요거는 지금 우리 뭡니까? 4번입니까? 이런 요건이 필요 없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요거는 건물 지을 때 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하는 게 아니죠. 그런 요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구성 부분은 이거 부속물이 아니죠. 이거는 비용의 문제로 되죠. 물건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5번은 부속물이 건물의 구성 부분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부속물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1회 모의고사입니까? 우리가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거. 임차인이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쫓겨났을 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죠. 그 판례는 너무 중요하니까 또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3번 부당이득으로 넘어왔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요거는 판례를 외우셔야 됩니다.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됐을 때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속한다. 이때는 이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권리가 두 개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채권자는 그래서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우리 판례가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중첩적 행사는 안 된다고 했죠. 이 표현을 외우셔야 돼요. 아니 권리가 두 개 있다면은 이거 중첩적인 거 아닙니까? 국어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판례가 이거를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보통 해석을 따블로 받을 수는 없다고 해석합니다. 예, 따블로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하죠. 하여튼 표현 자체가 이거는 중요하니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이 표현을 외우시라는 거죠.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했다. 이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함이 있어가지고 야 요게 횡령한 돈이구나 알았다든지 악이라고 하죠 그냥 알았다든지 아니면 몰랐는데 선이죠. 몰랐다. 그러나 중과실로 몰랐다. 이럴 경우에는 이 돈 받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때는 돈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 2번은 단순히 과실이 있으니까 이거는 돌려줄 필요가 없죠. 이게 우리 판례죠.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3번에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했다. 알고 변제했으니까 이거는 못 돌려받죠. 근데 이거는 예외가 뭐예요? 변제를 당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거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죠. 이거 뭡니까? 이 사람은 지금 힘들게 아파트 분양을 해가지고 당첨이 됐는데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5월 1일 중도금 지급 날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뭡니까? 분양회사에서는 이날 돈 안 내면은 분양 신청을 해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 날짜에가 채무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일단 돈을 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뭡니까?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는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했지만 예외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판례죠.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비채 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하면 못 돌려받죠. 포인트는 이 사람이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거기에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따져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과실 따지지 않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판례인데 한 80점 이상 하실 분들은 이 판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전원합의체 판례거든요. 그래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과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요거 알아놓으십시오. 자, 5번 임대차 종료, 임차인이 그 건물을 계속 점유는 하였으나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른 사용 수익을 이게 이제 실질적 이익설이죠.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면은 부당 이득 성립하지 않는다. 5번이 틀렸네요. 근데 이거는 해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질문을 이거 많이 하시던데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보시면은 74번 나머지는 판례에 부합한다. 참고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이 사람은 부당이득합니다. 이거는 실질적 이득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 토지에 권한 없이 그냥 뭐 해버리면 이거 부당이득 된다는 거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득을 누려야만 부당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하죠. 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유상행위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실질적 이득설로 가고, 요거는 점유의 부당이득이라 해가지고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거 두 가지 외울 수는 있죠. 임대차는 실질적 이득설, 그 다음에 요게 해설집에 있는 거, 이렇게 그냥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그냥 해버리면 이거는 뭐 실질적이고 막 따질 필요 없이 이거는 무조건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74번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계 못한다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근데 우리 판례가 중과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판례가 고의하고 지금 여기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우리 판례가 악이 고의하고 중과실로 몰란 거를 지금 동격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상계의 경우에는 고의하고 중과실을 동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않는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꼭 아셔야 되고. 그래서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상계 금지를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까지 확장할 수 없다 그러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 2번 이거는 이제 2번은 뭡니까? A가 지금 17세 미성년자다. 그러면 이 얘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얘가 지금 C에게 750조 불법행위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손해가 발생했다면은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 C가 B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건 755조가 적용되어가지고 이 법정 대리인은 입증 책임이 전환된 중간 책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17세가 아니고 10살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책임 능력이 없는 애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요 애가 만약에 17세 고등학생이라면 얘는 책임 능력이 있겠죠. 그럼 이때 C는 A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얘가 돈이 없을 때 이때 부모한테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우리 판례는 되는데 요거는 755조는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니까 얘가 책임 능력이 있으면은 이때는 일반 불법 행위라는 겁니다. 요게 포인트죠. 그럼 일반 불법 행위는 뭐가 돼요? 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죠. 피해자가 얘의 고의 과실을 얘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을 읽어보면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 있는이 포인트죠.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맞죠? 이거는 중간 책임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것도 전원합의제 판례죠. 3번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가 입은 요거는 뭡니까? 3번은 752조 묻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입증할 필요 없다는 거죠. 위자료에 대해서. 원래 위자료 청구할 때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걸 입증해야 되죠. 근데 요거는 요건이 중요하죠. 요거는. 그래서 요 752조는 첫 번째 요건은 생명 침해여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세 사람만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중상해를 입어가지고 불구가 되었다. 그러면 이거 752조로 갈 수가 없죠. 이때는 750조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거를 입증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 중상해가 아니고 생명의 경우인데 생명 침해의 경우인데 여기 있는 세 사람 이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750조로 가야 되죠. 752조로는 갈 수가 없죠. 752조는 여기 세 사람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만 해당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생명 침해라 하더라도 뭐 누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750조로 가야 됩니다. 그거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 이게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유추적. 비법인 사단은 여러분들 노조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 우리가 전에 했죠. 불법행위의 경우에 요거하고 똑같잖아요. 요거하고 얘가 이제 악의라든지 중과실로 몰랐을 때는 35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도 중과실이 필요하죠. 중과실이. 근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요까지는 좋은데, 알 수 있었다는 말은 그냥 이거는 경과실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중과실로 뭡니까? 몰라야 되죠. 이럴 경우에는 법인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거는요. 요거는 756조 사용자 책임도 똑같죠. 그럼 여기 지금 35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의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피해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을 때는 사용자 책임 물을 수 없다. 혹은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없다. 요거 모르고 시험장 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 가해자가 훼손된 물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가액 전부를 배상할 때는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손해배상을 한 가해자에게. 이거 뭐예요? 손해배상의 대위죠. 자, 빨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이거는 뭐를 묻는 문제인 거 아니까 요거 출제될 가능성 좀 있습니다. 제일 뒤에 가보시면은 763조 있죠. 준용 규정. 393조, 394조, 396조, 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음 중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 겹치는 규정이 아닌 것은 내가 요거 4개 말고 엉뚱한 거 내겠죠. 그 중에 하나가 399조입니다. 이게 바로 손해배상자의 대위죠. 396조는 과실상계고 그 다음 393조는 손해배상의 방법이에요. 손해배상의
범위입니까? 빨리 393조 한번 가보시죠. 저도 잠깐 헷갈리네요. 워낙 빨리 하니까. 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394조가 손해배상의 방법입니다. 요 네 가지 규정은 채무 불이행하고 불법행위의 경우에 동시에 적용된다. 꼭 아십시오. 75번은 우리가 이제 미리 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자세하게 하려면은 밑도 끝도 없죠.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꼭 여러분들한테 덕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적당한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제가 한 건데, 요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 정리하는데, 부디 좀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건 좀 운이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디 운이 닿아가지고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